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만 봐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올해는 어느덧 6.25 전쟁 72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그 아픔 그대로 간직한 이산 가족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도 다양해지고 또 통일 의식도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전국 10개 기관을 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북톡 이 사람, 전북통일교육센터 전북결의 하나의 김성일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통일교육센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통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통일하면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또 여전히 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또 잊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통일이 좀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좀 통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분단과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분단과 전쟁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불편함이 만약에 치명적이지 않다면, 그러니까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통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의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분단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는 어떤 고통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모든 남성들이 또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경제 대국인데 그에 걸맞는 복지 수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 분단과 또 적대 관계가 사라지지 못한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있죠. 우리 정신에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인데 그게 갈등으로 치닫거든요. 그래서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즉 선진국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에 이 분단과 전쟁이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것을 극복하는 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통일 자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또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통일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요? 네, 이제 헌법 4조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네.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정부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도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거의 필수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법에서도. 네. 네, 이렇게 오프닝에서 이제 통일부가 전국 10개 기관을 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 전북통일교육센터 언제 출범을 했을까요? 네. 통일부가 2년 단위로 지역의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해서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에 저희가 2022년 2월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지난 5월 24일 날 지역 인사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통일부가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게 네. 정부가 나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일이라는 과제가 헌법상에 규정된 그 과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굉장히 앞순위에 놓고 추진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정부가 이 통일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국민들의 지지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부는 의지가 있는데 만약에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네. 정부가 소신껏 추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왜 통일이 되어야 하고 통일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해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북을 포함해서 전국 10개의 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마다 통일교육센터를 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가 뭐 하나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 각 지역마다 역사가 있고 그 고유한 정서와 문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 그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통일 교육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고 또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요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모든 그 주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을 다 하기에는 그 인력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부족할 거고요. 네. 또 지역에서 이렇게 통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통일 교육 전문가 또 단체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센터를 지정해서 통일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얼마 전에는 통일 교육 주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대학생 통일 박람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었을까요? 네, 통일부가 해마다 5월 23일에서 29일까지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설정을 해요. 네. 요번에 10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교육 주간에 좀 더 특별한 행사를 해보자 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그 전북 통일교육센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2030 세대를 참여시키자 교육에 이게 저희의 가장 중점적인 그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교육 주간에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는 대학생 평화통일 박람회를 열었는데 이제 형식은 이래요. 이제 대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체험 부스를 돌게 돼요. 몇 개의 체험 부스를 돌아서 스탬프를 찍은 다음에 선물을 받아가는 뭐 그런 컨셉인데 네. 예를 들면 이 퍼즐을 맞춰요. 한반도 모양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북한의 자강도, 양강도 이런 행정구역 명칭을 알게 되고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평화 칵테일 만들기 부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뭐 관용, 또 배려, 존중 이런 음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쉐킷쉐킷해서 칵테일을 만들고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뭐 핵무기나 전쟁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식초라든지 까나리 액젓 이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맛있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태도나 자세가 필요한가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50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꾸렸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물을 만들고 또 진행도 다 하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의식도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그 행사를 직접 만들고 꾸며간 그 학생들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이 통일 문제에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030 세대가 조금 더 흥미롭게 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30 세대를 좀 만나보셨을 텐데. 네, 많이 만나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생각하는 통일은 지금 어떤지 어떻게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까요? 2030 세대는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전에 통일을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뭐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아주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인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은 짜증나. 통일하면 돈도 많이 드는데 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30 세대에게는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적으로 그들의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또 종래 기성세대가 이 20대나 30대 또 뭐 10대까지 포함해서 이 세대들은 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30 세대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대학생 평화통일 박람회처럼 스스로 행사를 꾸며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강사가 또 돼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보다 조금 어린 그 친구들을 한번 교육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 분야에서도 젊은 리더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젊은 리더들이 씨앗이 되어서 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사무총장님은 사람들이 이제 통일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또 새로운 방식의 통일 교육을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까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게 되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은 소리의 고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선팝이라는 장르가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배우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을 조선팝이라는 장르로 좀 모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화나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바탕 좀 놀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얼수 통일 풍류대장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팝이면 이제 국악과 좀 대중가요, 대중음악이 네, 그렇죠. 합쳐진 그런 네.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일반 시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평화는 좋지만 통일은 싫다 이런 의식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통일의식 감소는 또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평화는 좋지만 통일까지는 싫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식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통일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낱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연상되는 그림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통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이런 거죠.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끌어안아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들의 삶까지 책임지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죠. 너무 급격한 변화잖아요. 네. 그리고 부담이 되죠. 왜? 우리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는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지 않아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거든요. 우선 1단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쟁도 끝내고요. 교류 협력을 또 활발하게 해요. 그러면서 양측 간의 친선도를 높이고 북한의 경제도 끌어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남한과 북한이 주권 국가를 유지를 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국가연합 단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든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유럽연합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나가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모두가 합의를 했을 때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통일이거든요. 만약에 그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면 통일했을 때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이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런 역동적이고 평화로운 그림을 떠올리게 된다면 통일이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게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통일이라는 게 평화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통일을 이루어서 평화를 조금 더 확실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오해가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무총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통일에 대한 개념이 좀 새롭게 잡혀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많은 교육 현장에서 이 통일 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좀 찬반 의견도 오가고 이런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그 내용 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저는 좀 통일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통일을 딱 띄워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토론하고 그러면 통일이라는 너무나 거대 담론, 우리 생활과는 좀 더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거대 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뭔가 화석화되고 죽어있고 재미가 없고 무겁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가 화두로 삼은 게 비무장지대거든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보다 디테일한 주제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왜 생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야생 생물이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좀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남과 북이 지금까지 비무장지대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네. 토론하는 거죠. 비무장지대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토론을 한단 말이죠.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 생태계를 보존할 거냐, 뭐 박물관을 만들 거냐, 세계 국제 평화 뭐 지대로 만들 거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통일이 되면 먼 훗날 되면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 여태까지 해왔던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 이렇게 조금 더 생활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참 사무총장님이 통일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시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상당히 좀 오래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통일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한 것은 17년 정도 됐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는 물론 그때는 좀 트렌드가 학생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을 했지만 졸업 이후에는 일반 직장 생활을 했고요. 2000년에 좀 한국 사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뒤로 이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죠. 특히 남북 교류는 뭐 지금 옛날 일이지만 조금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 전문단체 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전북 결의 하나가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 때부터 이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북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한 180명의 시민들을 모시고 바로 평양으로 날아갈 정도였거든요. 네.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이롭고 좀 보람찬 일이어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한 번쯤은 이제 직접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사실 저야 이런 생각을 좀 그냥 넌지시 해보는 거겠지만요. 정말 진심으로 이 고향 북녘닭을 좀 밟고 싶어 하시는 이산 가족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네. 있는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통일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산가족 그 현황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네. 2022년 5월 현황을 보니까 1988년에서 2022년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13만 3,637명이에요. 네. 물론 뭐 이산가족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죠. 하지만 신청을 한 현황이 그렇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89,18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자가 44,449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300명 정도가 사망하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전라북도의 생존자분들이 77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1985년부터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부정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상봉을 하면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봉을 전혀 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봉을 신청하신 13만 3천여 명의 이 가족들이 북에 살아 계신지 다 조사하고 상봉은 제한적이니까 행사는 제한적이니까 일상적인 그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상으로 만남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불안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상봉 행사 끝나고 헤어지잖아요. 네. 근데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의 이산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 상처 때문에 그 행사 끝나고 돌아가신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만남, 연락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그리움이 참 어떨지 헤아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남북 교류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고 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과거에 남북교류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2006년에 그 황해북도 신천군에 그 농기계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 공장을 세워주는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 평안남도에 남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남포시 대대리에다가 축사를 지어놓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진안에 돼지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진안 돼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서 나온 축분으로 채소밭을 기르고 뭐 이런 기술들을 이전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추진한 행사인데요. 북한에 교과서 만드는 종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980톤 정도의 그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밖에 시군들도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장수는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과 농장을 시범적으로 만든다든지 진안은 또 인삼이 유명하니까 개성 인근에 인삼 시범 재배포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죠. 그러다가 2009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거의 멈춰서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들을 할까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통일 그리고 전북 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통일 교육 방향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관심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만들어가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교육청의 이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통일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관심이 확 몰렸다가 좀 정세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좀 이완되는 그런 네.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통일 교육이 일상화되고 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준비해 나가고 이렇게 일관성을 띠고 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이 통일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그런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72주년을 맞은 6.25 전쟁 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통일교육 활동 기대하면서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